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벌써 7주차가 됐네요. 다음 주가 원래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중간고사를 볼 수 없게 됐고요. 자,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인데요.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오던 저희가 과제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과제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걸로. 그동안 그거를 그냥 일정 기준만 만족하면 출석으로 이제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과제의 점수를 차등화시켜서 이제 그 성적에 반영을 하기로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결국 그냥 중간고사를 통해서 이제 반영하고자 했던 그 점수 35%를 그냥 곧장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석은 10%입니다. 근데 이 출석은 뭐냐면 결국 동영상 강의와 읽을 거리를 본 후에 제출하는 과제로 대체한다 그랬죠. 이때 앞으로 제가 계속 점수가 있는 과제를 계속 낼 텐데, 과제 점수랑은 별개로 출석은 출석 아니면 결석입니다. 일 아니면 뭐 아니면 도식이에요. 따라서 그럼 제출만 하면 출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각 과제마다 기준을 설정할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어야만 출석으로, 그 해당 수업의 출석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출석은 한 주 두 번의 수업을 보통 한꺼번에 이제 출석으로 처리할 텐데요. 요 과제를 통해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3회 결석까지는 감점이 없다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3회는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2주 결석하면 4회 결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유념해 두시고요. 어쨌든 근데 출석 점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 10점 만점인 거고 지각도 없어요. 출석 아니면 결석입니다. 따라서 출석 점수는 13 빼기 결석 횟수 아니면 3 중에 큰 값을 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 횟수가 결석해 3회까지는 이제 1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걸 넘기면 이제 그 9점, 8점, 7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출석 그렇게 점수는 그렇게 산정하도록 하고요. 과제는 뭐냐?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제 과제를 내는데 앞으로는 계속 과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딱 그 정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10개를 내든 아니면 문제가 그보다 적더라도 하나는 어떤 건 2점, 어떤 건 1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주관식에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도 여러분 대충 쓰면 점수 안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점을 항상 10점으로 만들고서 그거를 나중에 다 합친 다음에 35점으로 환산할 겁니다. 다만 기존의 과제는 어떻게 할 거냐? 과제 1, 첫째 주와 둘째 주 과제는 제출하기만 하면 각각 5점입니다. 왜 5점이냐면 이제 그걸 한 주에 두 번 과제를 냈었죠, 그때. 그래서 각각 5점으로 인정을 하고요. 3주차 과제부터 5주차 과제까지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10점으로 인정할 거고요. 지난주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 과제부터는 드디어 점수가 이제 차등화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점수를 다 모아서 35점으로 환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제 채점을 곧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하고 나면 나중에 모아서 채점을 할 거예요. 바로 정답 알려드리지 않고 한 주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보고서는
이제 수업에서 다른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제시해서 논설문을 제출하는 거죠. 자, 마감을 결정했는데요. 마감은 6월 16일입니다. 이것보다 한 열흘 뒤에야 기말고사를 보고 끝내는 텐데요. 수업이 끝날 텐데, 어쨌든 6월 16일 화요일 밤 12시가 이제 기말보고서 마감이 됐는데, 대신에 기말보고서의 개요를 2주 전까지 제출하면 제가 피드백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개요 제출 마감은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제가 이 캠퍼스의 과제 제출 메뉴에 요 개요 제출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6월 2일까지 제출하신 분께는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보고서 분량은 A4 4페이지에서 5페이지예요. 공백 포함하면 6천자에서 9천자 사이고요. 중요한 건 6천자에서 9천자 사이면 됩니다. 자, 그걸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주로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것이지만 일부 문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능력을 평가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100%가 됐죠. 출석 10%, 과제 35%, 기말보고서 20%, 기말고사 35%가 되죠. 자, 과제랑 기말고사 합쳐서 70, 기말보고서 20에서 90 됐고 출석까지 해서 100% 다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뭔가 다 확실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과제 충실히 하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과제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열심히 수업을 듣더라도 좀 어려울 게 있어요. 뭐냐면 기말보고서 쓰는 건데 그건 다음 주 8주차 수업에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8주차 수업이 다음 주 수업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원래 시험을 볼 예정이었지만 시험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수업으로 대체했는데 당길까 했거든요. 뒤에 수업을 당길까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업은 철학과 사회적 맥락 1입니다. 뭐냐면 이제 원래 이걸 맨 마지막 시간에 놔뒀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보면은 뭐 데카르트 얘기라든가 아니면 신의 존재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다 알고 보면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나온 얘기들이기도 하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좀 갈피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한번 제가 강의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은 기말보고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제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한 달락짜리 쓰는 거라서 이렇게 긴 글, 4페이지, 5페이지 되는 글을 쓰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될 테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헌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논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지,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논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물론 그동안 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한번 제대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다음 주에 드릴 거고요. 요 글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 여기 인문학과 문헌자료의 이용, 그 다음에 인문학과 논증의 구성 요 글을 옛날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5월 8일 수업 시간에 제가 기말보고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여기다 두면 되나요? 자, 인공지능의 철학을 할 차례인데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음에 대해서 배웠죠. 마음에 대해서 도대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서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엔 타인의 마음이 과연 존재하는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알아낸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사적이라는 거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나의 마음뿐이에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이런 건 좀 분명해 보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남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 매우 사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까지도 해봤죠. 저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은 없는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상상까지 해봤잖아요. 자, 그런 것들과 그런 쪽으로 한번 출발해서 봤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기계로부터 하죠. 기계를 가지고 한번 인간을 흉내를 내보는 거죠. 과연 그 기계는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냥 마음대로 아무 기계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죠. 어떤 기계를 의미하냐면 인간을 좀 흉내를 내는 걸 의미해요. 그때 그럼 도대체 뭘 흉내를 내야 되느냐? 팔을 두 개가 있어야 되느냐? 다리가 두 개 있어야 되느냐?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신체 문제니까 기계가 그걸 따라한다고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따라서 뭔가 마음과 연관된 무언가를 따라 할 때 기계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때 뭘 따라야 되냐? 바로 거기서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사실 잘 별로 아는 바가 없긴 하지만 보통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지능, 의도성, 의식.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 그냥 써놓기만 하면 애매한 말들이 다 애매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특정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지능, 인텔리전스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이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 얘기할 때 결국 그런 인공지능이 의도성도 가지고 의식도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긴 하지만 기본은 이거 지능입니다. 지능. 이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마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지식, 지혜, 그렇죠? 지식 또는 지혜 이런 거 측면. 문제 해결 능력. 얼마나 어떤 특정한 환경, 특정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의식을 가지면 뭐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뭐 다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거 뭔가 지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문제 상황에 부딪혀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죠. 학습해 나가고 깨닫고 해나가죠. 맞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수많은 뭐 과학, 기술, 수많은 예술적인 어떤 작품들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도 여기 지능 쪽에 이제 연관된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 그것도 지능에 들어간 거고요. 지식 이런 것도 다 지능 쪽에 포함시키는 것들입니다. 자, 보통은 인공지능은 보통 요걸 기본적으로는 이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런 문제 해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의도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바로 의도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한다.
또 우리가 말을 한다. 우리가 뭔가를 지각한다라고 할 때 항상 그 앞에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지각했다. 지각. 무엇을 지각하죠? 무언가를 지각하죠. 생각한다. 뭐에 대해 생각하죠. 행동한다. 뭘 향하여, 뭘 대해서 행동하죠. 뭘 위해서 행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무언가를 이제 우리 그 사람이 말을 하거나 한다 하면 결국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소리가.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부르죠. 소리랑 말의 차이는 뭐죠? 자, 아무 소리나 말이 되진 않죠. 뭐냐면 여러 소리 중에서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말 또는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누군가 들으면 그 의도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결국 말인 거죠. 그럼 결국 그냥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소리인 거죠. 그 소리는 결국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 결국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 상당히 항상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인지하거나 할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를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 점, 요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의도성. 영어로 하면은 intentionality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항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의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행위자가 어떤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을 한 사람은 거기에 의도를 담아서 말을 하고요. 들은 사람은 그 말에 실려있는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순히 인간이 써낸 인간이 하는 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손으로 펜을 가지고 쓴 어떤 글자, 그건 단지 잉크 자국이 아니라 그거를 의도를 담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겉보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남에게 의도를 담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게 담아낸 그런 의도를 담아서 내보낸 말을 듣고서 그것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해 능력이 바로 이 의도성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의도 파악, 목적, 의미 이해, 뜻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성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둘은 엄청 관련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둘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능과 의도성을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의식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제가 지금 그 감각이 있고 제가 깨어있어서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또는 이것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그것들을. 어떤 음식을 맛을 보면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시각적으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여기 파란색 그 느낌을 제가 딱 하늘색인가요? 그 느낌을 제가 눈에서 보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 내적인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식인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적어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또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중에 일부를 만족하거나 또는 뭐 이 세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만족하고 일부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튜링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겸 철학자라고 보통 안 하긴 하는데 수학자가 이런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뭐냐면 어떤 것이 대상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자? 인간처럼 흉내를 내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요? 말을 주고받았는데 인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면 걔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커튼을 치고서 그쪽과 이제 필담을 나누는 거죠. 필담을. 그랬을 때 상대방이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면 상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적어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입니다. 여러 영화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패러디가 됐었고 활용이 됐었죠. 자, 그러면 튜링은 그냥 단지 이런 테스트만 고안한 게 아니에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을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모종의 기계는 정말로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어떤 기계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바로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계에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의 후보는 바로 튜링 기계. 추상적으로는 이 튜링 기계라는 거. 기호 처리기예요, 기호 처리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컴퓨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가 바로 이제 그런 기계의 후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기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계산기가 뭐냐면 인풋이 들어오면 알아서 그 인풋 받은 그 입력받은 기호를 처리해서 다른 출력을 기호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다룰 수 있는 기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0과 1만 가지고 하는 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로 보고 그걸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죠. 1 또는 0만 다룬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별것 아닌 기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단지 계산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받은 기호를 막 처리해서 다른 출력을 내보내는 것 뿐이에요. 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걸 항상 정해진 일만 처리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 기호로 모든 것을 다 표상할 수가 있어요. 0과 1로 수많은 글들을 다 이제 표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파일들인 거죠.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 속에 수많은 그 텍스트, 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과 1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림들. 이런 예쁜 그림들 역시 0과 1로 다 표상 가능하죠. 자, 거의 모든 것들이 0과 1의 기호로 표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0과 1로 기호화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조작해서 저런 출력을 내보내라 라고 프로그램을 주기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그걸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현대 컴퓨터가 다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능력이고, 튜링은 디지털 컴퓨터에 적절한 프로그램만 준다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흉내만 제대로 내기만 하면 우리는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결국 우리의 마음 역시도 계산 기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튜링은 마음에 대한 아주 일반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마음이란 일종의 계산 기계다. 근데 그게 어떤 종류의 기계냐? 계산기라는 거죠. 계산기. 기호 처리기라는 거예요. 기호 처리기. 계산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다뤄서 다른 숫자로 내보내는 건데 여기서 어떤 숫자만 다뤄요? 0과 1만 다루는 거예요.
그 0과 1이라고 하는 일종의 숫자, 기호죠, 기호. 그리고 그 기호를 처리해서 다른 기호로 내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 계산기가 바로 곧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곧 계산기고.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그래서 튜링의 제안은 보면 이 계산기가 특별히 어떤 재질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뇌는 계산기예요. 튜링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생기진 않았죠. 컴퓨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졌지만 뇌는 뉴런으로 이루어졌죠. 단백질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재질은 상관이 없어요. 재질에 상관없이 물리적 재료는 무관하고 그것이 오로지 기호를 잘만 처리할 수 있는 장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톱니바퀴와 종이 테이프로 이루어진 이런 계산기와도 상관이 없어요. 반도체로 이루어진 전자 계산기와도 상관없고요. 전기식 계산기와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뇌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물리적 재료는 아무리 상관없고 기능만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튜링의 제안은 일종의 마음을 일종의 기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의 제안을 보통 우리 또 기능주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반론 중 하나가 이거죠. 사람이랑 너무 안 닮았다. 거죠. 하지만 튜링의 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냐.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결국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표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기계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계가 마음을 가졌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타인의 마음 문제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거랑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기계도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공평한 거죠. 둘을 왜 차별하냐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간을 제대로 따라하나요? 글쎄요. 이 튜링 테스트 통과하는 기계 나왔나요? 글쎄요. 이게 일종의 채팅봇이죠. 채팅봇. 채팅봇인데 어느 정도 꽤 좀 잘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튜링 테스트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이제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계산기는 어때요? 컴퓨터는 계산기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호를 조작할 뿐인 거죠. 근데 그런 컴퓨터가 어떻게 새로운 걸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에 정해진 대로 수행할 뿐인 애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곧 지능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여러 컴퓨터 공학자들과 이제 그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고 인간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고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수행하지 못해요. 하지만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알고리즘을 기계에 딱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상위의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줬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지속적으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에 대한 해법 또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런 대표적인 해법이 뭐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은 스스로 이제 이건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모방을 한 방식이고요.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 과정을 모방한 거고요. 약간의 무작위성을 도입하는 겁니다. 유전 알고리즘. 그러니까 계산에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하니까 어떻게 새로운 걸 알아내겠느냐 하니까 새로운 거를 주는 거죠. 어떻게? 우연을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주는 거죠.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입력받은 걸 그대로 그냥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내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항상 영향을 받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입력을 가지고 결과를 산출하는 그 공식을 스스로 계속 변경해 나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우면 자, 이걸 가지고 보죠. 숫자를 배우는 방법부터 보죠. 숫자를 배우는 방법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이거 다 잘 읽죠? 0, 1, 2, 3, 4, 5, 6, 7, 8, 9 엄청 잘 읽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읽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전문가들입니다. 인간. 자, 우리는 어떻게 읽는 거죠? 자, 0이란 어떤 것, 뭔지, 1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개괄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형태에 대한 이론이 있죠. 0은 동그라미여야 되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1은 어떻게 짝대기고, 2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런 대략적인 기준은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규칙을 가지고서 글자를 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판정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규칙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얘랑 어떻게 같은 겁니까? 얘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구멍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얘를 다 똑같이 2라고 읽어요.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아주 딱딱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읽으라 그러면 엄청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글자를 잘 읽는 거겠어요? 결국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글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가끔씩 실수도 하죠. 잘못 읽으면 누군가가 그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벌을 주죠. 물론 정말로 막 잘못 읽었다고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떤 지적이 있죠. 지적이 들어오면 우리는 고치게 되죠. 물론 그 숫자를 읽는 방법을 제가 고치겠지만 그 고치는 방법은 매우 암묵적이에요. 잘 몰라요. 어떻게 고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것이 수정되어 와서 어느샌가 글자를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걸 읽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 읽으면 보상을 받고 강화되고 잘 못 읽으면 처벌을 받아서 변경을 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변경을 하죠. 이런 끊임없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돼서 결국에 우리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죠. 결국 뭐예요? 숫자를 읽는 기계적인 방법을 주입받아서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 과정, 결국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글씨를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읽을 수도 있죠. 구라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비트맵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입력이 들어와요. 자, 8이죠. 근데 처음부터 꼭 8이라고 내보낼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 인공신경망은 대충 만들어놔요. 디폴트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뉴런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런을 흉내낸 퍼세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퍼세트론은 앞에서 입력받은 값을 이제 합산해서 다음 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얘는 앞에 요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에서 받은 입력 데이터 1부터 n까지를 쭉 모아서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해요. 근데 합할 때 그냥 합하는 게 아니라 각 노드로부터 들어오는 요 값에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데 그 가중치에 따라서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합한 결과가 일정 임계치를 넘기면 내보내는 거죠.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 0을 내보내는 거고 이런 식인 거네요. 그런 아주 단순한 덧셈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계산기들이에요. 요 각각의 요 점들이요. 그걸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퍼셉트론은 뉴런처럼 입력의 가중치합을 이용해 출력을 내보내는 장치들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 개 모아서 이제 여러 층으로 만든 거죠.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해서 여러 층 만들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까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8을 주면은 요런 데이터를 딱 주면은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설정된 계산법대로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내보내겠죠. 그러면 우연히 이게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요? 사람이 해주는 거죠. 얘는 8로 읽어야 정답이고요. 얘를 만약에 8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얘가 내보냈다 그러면 혼을 내는 겁니다. 혼을 내요. 그러면 혼을 내면 얘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서 이 앞에 계산법을 고치는 거죠. 역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잘못된 값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애들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그런 수정 알고리즘을 주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이런 아웃풋이 잘못됐으면 돌아가서 이 가중치를 계산하는 법들을 이렇게 바꿔라. 가중치를 조정하도록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여러 번 혼을 난 이 인공신경망은 드디어 숫자를 아주 능숙하게 인간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무슨 창의성이 있죠? 여기서 창의성이 있냐고 물으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히 얘는 뭔가를 스스로 터득했어요. 뭐냐면 제가 숫자를 읽는 규칙을 제가 직접 준 게 아니죠. 숫자를 읽는 규칙을 제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인간이 프로그램을 짜서 준 게 아니라 숫자를 읽었을 때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고 잘했으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법만 줬더니 얘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숫자를 읽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거죠. 제가 프로그램 짜주지 않았는데도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 가중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공신경망의 최종적인 형태는 결국 숫자를 읽는 방법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암묵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암묵적인 그 터득은 스스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스스로 그 방법, 숫자를 읽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여러 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그 인공지능의 성취들이 바로 여기에 많이 기반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규칙을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딱 준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만 주고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뭐냐면 여기에는 정답을 제가 주지 않아요. 하지만 목표는 있죠.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어떤 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해들을 그냥 무작위로 일단 만들어내요.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세 개의 이제 개체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죠. 세 개의 개체는 각각 네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해가 존재합니다. 얘는 각각의 개체처럼 취급되고요. 이 각각이 가진 유전자에 의해서 그 표현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 표현형 얘가 가진 그 능력이 어떤 성능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은 13점, 파란색은 4점,
초록색은 33점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점수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모종의 해를 구하고 싶다. 뭐 어떤 걸 최대 값을 구하고 싶다. 근데 최대 값에 그러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죠. 그걸 찾아내려고 할 때 이제 평가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수가 높은 애, 결국 이제 이걸 피트니스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피트니스라고 하는 건 보통 자연선택, 생물학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합도죠. 여기서는 문제의 목적에 대한 적합도에 비추어서 평가를 한 거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넓은 칸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서 룰렛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초록색이 가장 많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이 하늘색이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객체를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둘을 고른 다음에 둘을 가지고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배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를 조합해서 이제 새로운 그 개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개체와 초록색 개체를 섞어요. 그랬더니 이런 아이와 이런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생명체 둘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교배를 하면 자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죠.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우수한 부모일수록 우수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관에 출발한 건데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어떤 성질이 자식에게 생길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가 아주 우수한 해를 계속 찾아내고 싶다면은 여기 우연을 또 도입해서 변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변이를 줘요. 그래서 아무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물론 세대 교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몽땅 세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은 남기고 이 중에 또 하나 부모 세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대를 그대로 여전히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 세대 반복하면 세대 교체를 여러 세대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점 이게 재난 문자가 와서 죄송합니다.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찾아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보세요. 이 각각의 개체들, 이 유전자 4개로 표현된 각각의 개체가 만약에 바둑의 전략이라고 해보죠. 바둑의 전략. 어떻게 바둑의 전략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냐라고 이제 의아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모종의 전략은 숫자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기호는 결국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호는 결국 그러면 이 숫자들이 결국에 일종의 모종의 바둑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3개의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바둑을 엄청 못 두겠죠. 그렇죠? 엄청 못 둬요. 전략이 엉망이에요. 정말 엉터리둬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잘 두는 애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룰렛을 돌려서 선택했지만 바둑의 경우에는 룰렛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토너먼트를 시키면 되죠. 둘씩 짝져가지고 게임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쪽을 선택하고 진 쪽은 선택이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세대를 돌려서 계속 선택을 시키고 교배를 시키고 아이를 만들고 다시 걔에게 변이를 줘서 전략을 또 살짝 수정시켜요. 우린 도대체 그 전략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고수의 전략, 그게 도대체 어떤 형태의 전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호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전략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잘 두는 애를 계속 살려두고
그래서 잘 두는 애끼리 섞어서 교배를 시키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계속 반복을 시키면 결국에는 매우 우수한 전략을 가진 애가 살아남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게 바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그런 바둑 프로그램인 거죠.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게 엄청 유명했었죠. 사실 걔는 처음에는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그 정석 같은 거 있죠. 바둑의 정석 같은 걸 이용해서 얘가 전략을 줬는데 전략이 대충 주는 겁니다. 사실 전략 대충 주고서 근데 얘가 정석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정석대로 둘 것을 자꾸 가르쳤어요.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계속 정석대로 두지 않으면 혼을 내서 정석대로 두도록 자꾸 학습을 시켜서 수많은 그 기보를 학습을 시켰던 겁니다. 학습을 시켰던 건데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런 방법도 다 때려치고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전혀 맨 땅에서 아무런 것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하지 않은 그런 그 우연히 만들어 놓은 그런 전략을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이제 진화해 나가도록 이제 시킨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최종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걔가 결국엔 다른 바둑 프로그램을 다 이기고 있죠. 자, 어때요? 컴퓨터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창의성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인간이 바둑 두는 전략을 가르쳐 줬나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주입해 줬어요? 아니죠. 이 바둑은 프로그램은 스스로 좋은 전략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서 결국에 아주 좋은 전략을 얻어냈고 그 전략은 심지어 인간도 이기고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었던 그런 창의적인 수준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바둑 기사들이 쩔쩔매고 있죠. 자, 이걸 보고서 어떻게 창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노력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물론 몇 가지 면에서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연성 면에서 물론 바둑을 두는 유연성에서는 얘가 더 인간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바둑만 두진 않죠. 인간이 바둑은 알파고보다 못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작업들을 고만고만하게 다 잘할 수 있죠. 그런 유연성이 있죠. 반면에 알파고는 오로지 바둑만 잘 둘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유연성 면에서 인간의 뇌에 필적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작업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인간은 이겼을 때 내가 이겼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이해할 수 있나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기계가 지능은 어떻게 노력하면 인간에게 상당히 근접할 수 있더라도 때로는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암만 잘해봤자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거죠. 그걸 어떻게 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알파고가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이 바둑을 둬서 이기면 막 기뻐하고 그러나요? 지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럴까요? 왠지 그런 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은 이 지능 면에서는 이제 지능의 측면에서는 공격을
하지 못하면서 지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의도성이나 의식은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의도성 문제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보죠. 여기 개가 있습니다. 이 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다음에 DOG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영어로 DOG가 써지고 또는 하드나 뭐 어딘가의 서버에는 이제 특정한 기호로 이런 식으로 D는 1100100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겠죠. 이진법으로 인코딩 되고 얘가 다시 텍스트로 디코딩이 돼요. 그러면 그걸 또 저쪽에서 보는 사람이 그걸 읽겠죠.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아, 저쪽 이걸 메시지를 보낸 애가 DOG, 결국 개를 의도하고 나에게 보냈구나. 이 개라는 뜻의 문자를 나에게 보냈구나. 라고 이해하겠죠. 결국 메시지의 의도를 담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이 개를 생각하고서 개를 또는 받거나 해서 그 의도를 메시지에 담았겠죠. 청자는 그 메시지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죠. 이 담긴 의도는 누가 보내겠어요? 얘가 보내겠죠. 화자의 마음을 읽겠죠. 청자가 바로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해요. 어쩌면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이 DOG의 의미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에는 화자와 청자가 없다고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자,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요. 그리고 어딘가의 서버에 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고도 해보죠. 자, 그런데 도대체 누가 메시지를 이해해주죠? 그거 누구죠? 자, 기계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메시지의 의도를 담아서 보내지 않고 여기 메시지를 받는 컴퓨터도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걸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 여기 저장되어 있고 여기서 오고 가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직관이 있죠. 기계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는 누구만 해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직관을 이제 적용해서 이 직관을 이용해서 이제 사고 실험을 이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설인데요. 존설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요. 이 중국어방 사고 실험을 통해서 거의 스타 철학자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드셨고 최근에 뭐 불미스러운 일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봐도 되고요. 근데 좀 지치네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 녹화했는데 방금 전 슬라이드부터 뒷부분에 화면이 다 저장이 안 됐어요. 제가 사실은 컴퓨터를 128기가짜리 그 하드가 달린 그 SSD가 달린 SSD인가? 잠깐만요. 솔리드 스테이트. 그 SSD가 달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과거의 동영상들을 녹화했던 동영상들을 다 지웠어야지 공간이 확보돼서 저장이 되는 건데 제가 실수로 그걸 확인 안 하고서 그냥 했다가 이제 아마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한 중간 이후에 이제 바로 앞 슬라이드 정도부터 이제 쭉 다 날아간 겁니다. 저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만 남기고 지금 다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그 강의보다 그러니까 저장되지 않는 강의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심적으로는 좀 또
타격이 큽니다. 또 노트북을 새로 사야 되나요? 저장 공간이 큰 걸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게. 자, 이 사람의 사고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사람, 저라고 해보죠. 저라고 해볼게요. 저는 방 안에서 중국어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있죠. 여기 데이터에 들어있는 게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여기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뭘로 적혀 있어요? 중국어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도 중국어로 받아요. 여기 입력을 받죠. 입력을 중국어로 받아요. 그 다음에 방 안에 중국어로 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스토리고요. 스토리가 있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이걸 받고 이걸 이용해서 출력으로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보냅니다. 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지 못해요. 방에다가 질문을 집어넣고 방 안에서 내보내는 대답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중국어를 못해요. 중국어를 그림으로만 보는 거죠. 이거 그림이 예쁘네 하면서 보는 겁니다. 전혀 중국어를 할지 못하고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존 썰의 사고 실험은 이걸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규칙이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 개 질문과 스토리에 담겨 있는 중국어 기호를 다루는 규칙이 여기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기호가 들어오고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몇 페이지에 있는 스토리를 찾아서 거기서 있는 몇 번째 기호와 이걸 대치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뭐 엄청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뭐 수백만 번의 일을 수행을 해가지고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저는 바깥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려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빨리 해야겠죠. 엄청난 스피드로 이 일을 수행을 해서 깜짝같이 바깥에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줄 알겠죠? 그렇죠? 멀쩡한 대답을 내놓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방 안에 있는 제가 이 스토리의 내용을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존 썰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존 썰의 대답은 뭐겠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나의 입력과 출력은 중국인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일을 수행했고 그런 나는 스토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어로 쓰여있는 스토리를 그 다음에 질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란 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바꿔치고 하고 요거를 뒤로 옮기고 앞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서 대답을 만들어서 짠 하고 내보내는 거죠. 전 순전히 기계처럼 일을 수행했어요. 따라서 저는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따라 기호를 조작할 뿐인 컴퓨터가 인간과 똑같은 입력을 받아 인간처럼 출력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처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존 썰은 지금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놓는 결론은 뭐다? 컴퓨터가 기호 처리기에 불과한 프로그램에 따라 기호를 처리할 뿐인 컴퓨터는 계산기는 뭘 못한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중국어 방에 갇혀있는 저처럼 말이죠. 어때요? 그렇단가요? 암만 멋진 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지능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이해를 못해요? 중국어 방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가
뭔가 멋들어진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주 멋들어지게 일을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해를 가질 수 없고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존설의 논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뭐냐? 시스템 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존설 역시 제가 읽을 거리 여러분에게 이 존설의 글을 줬거든요. 그 뒷부분 보면은 존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반론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반론이에요. 존설은 이 시스템 반론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여전히 강력한 반론은 바로 시스템 반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중국어 방송 속에서 누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 중국어 방은 이를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누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 나와 책과 스토리북과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방이 이해를 하느냐는 거죠. 방이. 물론 방 하나가 방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방 속에 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방의 하나의 부품인 거죠. 방에서 일을 수행하는 부품인데 부품은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방 전체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방처럼 뇌도 일종의 시스템이죠. 하나의 방인 거죠. 물론 요거랑 아주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얘는 한 명이서 일을 순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겠지만 이 뇌는 한 번에 하나만 하진 않아요. 아주 작은 일들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을 하죠. 그 병렬 처리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게 바로 시스템 반론의 핵심입니다. 이때 존설이 하는 내용은 좀 이상한, 좀 약간 재밌다고 할지 흥미롭다고 할지 아니면 어색하다고 할지 그런 대응을 하는데 뭐냐면 뇌는 기계는 맞다. 그러니까 존설의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뒷부분까지 혹시 열심히 읽으신 분 읽는다면은 존설이 기계가 생각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계산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산기는. 뇌도 일종의 기계인데 얘는 계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좀 더 복잡한, 더 세련된 기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세련된 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히 계산기라면 생각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존설의 핵심이에요. 뒤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의 반론에 대한 대응까지 쭉 보다 보면 이런 입장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뇌가 계산기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존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뭔가 더 복잡한 기계다. 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얘가 계산기계를 넘어선 뭔가 다른 종류의 또 복잡한 더 다른 기계라고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게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 뇌가. 따라서 시스템 반론은 이제 뇌가 기계이고 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필 꼭 기호조작기가 뇌도 일종의 기호조작일 수도 있는 기호조작 장치, 일종의 계산기일 가능성도 있죠. 물론 설계가 일반 컴퓨터는 약간 다른 설계일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병렬 처리 기계일 수 있지만 그것의 의미상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산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 거죠. 자, 그걸 연결해 준다면 지금 중국어방 논변에서 존설은 지금 어떤 기계가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 책임을 돌리고 있냐면 프로그램에 따라 기호를 조작할 뿐인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책임을 돌리고 있죠. 하지만 거기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거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바로 거기서 이제 시스템 반론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요걸 이제 재미나게 이제 포장한 논변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벨사데 논변입니다. 뭐냐면 여기 1900 몇 년도죠? 66년 영화네요. 그 판타스틱 보이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사실은 누군가 몸속에 이제 축소된 부대가 들어가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만든 반론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뇌를 수선하기 위해 이제 뇌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아주 조그맣게 축소돼서 들어갔겠죠. 저의 임무는 뭐냐면 이 망가진 뇌를 고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뉴런을 손으로 조작해서 쪼물락쪼물락 조작해서 그 뇌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뇌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그 뇌의 이름은 X예요. X라는 뇌인데 이 뇌 X를 다시 작동시키는 게 저의 임무예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치죠. 그래서 그 뇌의 X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죠. 그 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 알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품 중 하나인 뇌 하나를 지금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을 뿐이죠. 그걸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뇌가 하는 생각을 알 수 있나요? 전혀 모르죠. 뭐냐면 컴퓨터든 뇌든 아주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의미가 사라져요. 의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부품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해하는 거죠. 작은 부품들만 보면 아주 작은 일, 아주 기계적인 일만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는 일종의 기호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호 조작들만 모인 그런 작은 일들이 모인 전체가 이해를 못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핵심은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작아진 제가 뇌 속에 들어가서 이 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거시 미시 수준의 차이 때문인 거지 기호 조작 때문인 건 아니죠. 그렇죠? 작은 부분들은 각각 저마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호 조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꾸만 존 썰은 의도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버리고 있는데, 여기 한번 그림을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중국어방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중국어방 속에 놓인 사람은, 사실 로봇 속에 들어있는 이 자그마한 난장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입력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열심히 일을 수행해서 내보내는 거죠. 어떻게 내보내요? 팔, 다리, 입으로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겠죠. 자, 물론 여기 이 난장이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이 난장이는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왜냐? 정해진 일에 따라서 주어진 작은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작은 사람은.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은 뭐냐면 자그마한 부분들이 가장 간단한 일들을 수행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있는 복잡한 시스템은 무언가 멋들어진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이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의 뇌일 거고,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뭔가 자꾸만 그 안에 의도성을 가진 작은 난장이를 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존 썰의 주장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그거밖에 남질 않는 것이 있죠. 해결책은 의도성을 가진 어떤 주체, 자그마한 주체. 근데 자그마한 주체 속에 또 다른 작은 또 주체가 필요하죠. 의도성을 가진 그 사람 뇌 속에. 자꾸만 그걸로 자그마한 난장이 뇌 속에 난장이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가정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또 기계가 또는 특히 이제 계산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반론 중 하나는 뭐냐면 체화된 인지에 의거한 반론입니다. Embodied Cogn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인지,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필요로 하느냐? 몸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몸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몸 없이는 마음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의 탄생 과정을 생각해보면 또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진화의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겠죠. 어느 생명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 또는 뭐 그런 환경에 놓인 존재인 경우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에 붙어있는 일종의 장치 또는 기능,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함으로써 이제 선택된 것이고,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이 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을 필요가 있고,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 되게 필수적인 거죠. 마음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몸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몸과 딱 분리시켜서 마음만 따로 생각하는 것,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 기초해 보면은 계산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계산기는 몸이 없으니까요.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반론은 재반론이에요. 이에 대한 재반론인데요. 첫 번째 반론은 뭐냐? 인지 과정이 모두가 다 몸과 환경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몸과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아주 단순한 계산,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런 종류의 계산은 특별히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분명히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얘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꼭 몸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재반론은 뭐냐? 계산기도 몸과 환경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없겠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몸을 달아주면 되잖아요. 눈, 코, 입 달아주고, 귀도 달아주고, 팔, 다리 다 달아줄 수 있잖아요. 바로 로봇이죠. 물론 꼭 똑같은 형태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센서를 달아주고 환경으로부터 뭔가 인풋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경에 다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면 되죠. 뭔가 모터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팔다리 형태이든 아니면 바퀴 형태든 뭐든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계산기를 장착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을 처리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약간 어색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모든 로봇이 마음을 가진 거냐? 그럼 현재도 로봇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것도 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마음이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마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죠. 환경과 특정한 상호작용을 해야 뭔가 특정한 방식을 만족할 때만, 그리고 몸이 어떤 특정한 방식을 만족할 때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몸만 딱 팔다리만 붙여놓는다고 되는 건 아닌 거고 센서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닌 거겠죠.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의
주장을 한 사람도 도대체 마음이 몸과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면 의도성 이런 것 역시도 사실은 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도 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물체, 어떤 대상을 지칭할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걸 지칭하고 서로 의사소통,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성공하는 것이 그 생명체의 생존에 유리할 때, 유리하면 그것이 쭉 연결돼서 생존과 연결되어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저기 어떤 자그마한 생명체가 있다고 해보죠. 자그마한 생명체는 빛을 향해서 가는 게 매우 유의미해요. 빛을 향해서 가는 게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해봅시다.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런 생명체. 그러면 그 생명체에게 빛은 일종의 의미를 가지죠. 얘에게. 빛을 향해서 가는 것도 유의미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어떤 자그마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주변에게 알릴 수 있다고 해보죠. 또 얘가 어떤 특정한 행동, 이렇게 딱 손을 드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애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보일 수 있으면 또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그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알고 보면 다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 생존에 유리한 무언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게 결국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되면 생존을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의사소통으로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의도성의 진화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는 겁니다. 진화 역사에서. 그러니까 자연 선택, 진화 이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 계산기도 몸을 그냥 대충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진화가 가능하도록 만들면 될 수도 있죠. 어떤 특정한 행동이 그 로봇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로봇의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행동은 다 로봇에게 명령을 준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지만, 만약에 로봇이 자체적으로 생존 가능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한 적절한 반응 이런 것들이 로봇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또는 그것이 심지어 재생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번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그 로봇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줄 수가 있고, 또는 의사소통, 로봇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도 서로에게 이해를 산출하는 메시지, 서로에게 전달해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을 그냥 딱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산기가 그 몸을 가질 수 있고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반론을 좀 더 정교화시킨다면은, 잘만 한다면 계산기가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식인데, 의식. 의식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튜링이 제안하는 인공지능은 오직 마음의
기능만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입력, 출력, 함수만을 흉내를 내는 거죠.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아웃풋을 내보낸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어떤 특정한 다른 상태로 바뀐다. 라는 거죠. 그게 튜링이 말하는 그 마음인 거죠. 마음은 일종의 기능에 불과한 거고, 어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감각 입력을 받아서 이러한 입력을 받으면 이것이 다른 심적 상태로 변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런과 동시에 어떤 운동 출력을 내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인과적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가 어떤 1번 상태가 있어요. 2번 상태가 있고요. 현재가 1번이라고 하죠. 1번 상태고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얘는 2번 상태로 바뀌는 동시에 어떤 운동 출력을 내보낸다 라는 식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번 마음 상태의 정의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결국 마음은 계산적 상태인 거고, 그것은 결국 이러저러한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 거죠. 근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뭐냐면, 이 기능주의는 오직 외적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의식적인 경험과 같은 내적인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보통 감각질이라고 부르는 것. 지난 시간에 다뤘던 타인의 마음 문제를 다뤘을 때 가장 얘기했던 그 노란색의 느낌, 하늘색의 느낌, 보라색의 느낌, 또는 뭐 초코 케이크를 먹었을 때 그 달달한 느낌. 우리는 그런 걸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그런 경험을 하지만 이 기능 속에는 그게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런 기능, 달달한 느낌을 내적으로 경험하는 건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죠. 아무런 여기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그걸 이제 감각질이라고 불러요. 감각질, 퀄리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계산기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은 결국 기능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엔 뭐가 빠져 있다? 감각질이 빠져 있다. 의식적 경험이 빠져 있다. 의식이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반론을 구성할 수 있냐면, 튜링식으로 말하는 그 인공지능은 헛개비라는 거죠. 좀비라는 겁니다. 감각질이 없는, 인간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감각질이 없는 좀비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는 건 그 인공지능은 마음을 완벽히 구현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적인 경험을 못하는 그런 기계 장치인 거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의 그 좀비 논변에 대해서는 좀 어색한 점이 뭐가 있냐면, 요 상상이죠, 이거. 철학자들은 보통 이런 사고 실험을 잘 하죠. 사고 실험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사고 실험이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감각질이 없는 좀비.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죠. 좀비 논변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 상상 가능하다라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요, 이 진지하게 컴퓨터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거기에 진짜 기술을 구현한 사람들은, 또는 뭐 생물학자 아니면 인지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인간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감각질 없는 좀비, 그건 정말 상상만 가능할 뿐이지 논리적으로만 상상 가능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예전에 봤던 그 데니얼 데니 글 있죠. 거기서도 단순한 논리적 상상 가능성보다 현실적
가능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답이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좀비 논변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감각질이 구현되지 못하면 인간처럼 행동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좀비는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상상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질이 없는 좀비는 인간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냐. 그러면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들려면 그 기계는 뭐가 필요해요? 감각질이 있어야겠죠. 감각질이 구현된 기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각질이 구현된 기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뭔가 이게 좀 적절한 대응이 되려면, 좋은 대응이 되려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이 딱 나오면 되겠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거북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기계입니다. 몇십 년 된 기계인데요. 얘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똑똑한 거북이에요. 그리고 겉보기에 보면 단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고통, 배고파라고 하는 느낌과 함께 난 배고프니까 충전하고 싶어 그런 욕구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충전되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겉보기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겉보기 행동들 사실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 두 가지 변수를 줘요. 플레저라는 변수와 페인이라는 변수를 두는 거죠. 하나는 기쁨, 하나는 고통을 표상하는 그런 변수를 입력한 다음에 변수 값들을 조정할 수 있죠. 변수 값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충전된 지 한참 되면 페인 값이 막 증가해요. 센서를 통해서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값을 이용해서 변수 값이 정해지죠. 일종의 그건 숫자죠, 숫자. 또는 기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변수 값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파, 배터리로 가야겠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계가 이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기쁨이나 아픔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감각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이런 어설픈 기계가 이런 어설픈 방식으로 내적인 경험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의 반론이 결국 어떤 반론이에요? 좀비 논변인 거죠. 맞죠? 좀비 논변. 겉보기의 앞만 우리를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내적인 경험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반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질을 진짜 가지게 되면 행동도 달라질 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북이가 어때요? 어설프겠죠. 겉보기에도 어설플 거예요. 진짜 우리의 행동을 정말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그런 느낌을 정확히 따라하진 못하죠. 그 이유가 뭐냐? 얘가 감각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또는 생명체처럼, 다른 생명체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뭐가 필요해? 뭘 만들어내요? 내적인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죠. 내적인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더 완벽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계가 내적인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설계를 통해서 더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낸다면,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낸다면
마음의 기능도 더욱더 완벽하게 흉내를 낼 거라는 거죠. 이건 기능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겁니다. 기능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거죠. 감각질도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능이 명확하게 딱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처럼 더 완벽한 흉내를 내기 위한 그 미세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적인 느낌을 경험하는 것, 그 감각질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감각질이 아무런 기능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색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대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그 감각질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설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답을 못하죠. 이렇게 딱 만들면 감각질을 가질 수 있다. 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무도 지금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데니얼 데닉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그 톰 소견에가 담겨있던 그 글의 전체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책 제목이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원래 영어 제목이 Conscious Explained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데닛은 감각질 없이 의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감각질이라고 하는 게 약간 허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감각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꺼내서 자꾸 얘기하는 순간 이 좀비 농변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종합하자면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지능, 그러니까 지능, 그 다음에 의도성, 그 다음에 의식 이 세 가지 요소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뭐냐? 지능은 어떻게든 좀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는 반면에 뒤에 뒷부분인 그 의도성과 의식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만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둘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이제 여러 철학자들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이죠. 선택 문제. 과연 기계는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의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의식을 가지어야 스스로 주체로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식이 없으면 결국 외부적인 어떤 인과에 의해서 그냥 얘의 행동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걸 테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겠죠. 또는 그것이 순전히 우연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재밌어요. 뭐냐면 미래가 완벽하게 결정돼도 안 되고 완벽하게 몰라도 안 돼요.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아도 안 돼요.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으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완전히 무작위적 랜덤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이라면 미래는 열려있어야하고 그 중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 중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결정을 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작위면 결정을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무작위와 완전한 결정 사이에 있는 뭔가인데 그거를 과연 기계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유의지 문제 또 다루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